자,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썰을 풀어보는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투자방법 박병찬입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또 조바심도 나실 것이고, 실제로 급매물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첫 번째 근황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서울의 집값이 3주 연속 하락. 네, 이것을 두고 하락 진입 초입이냐, 대세 하락이냐, 예, 조금 지나고 재반등하는 그 숨고르기냐, 예, 여기서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3개월 연속 계약이 1000건대, 그러니까 2000건을 못 넘는 수준으로 3개월 동안 떨어지고 있고, 우리 하락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전조현상을 얘기하면 요 얘기를 하잖아요. 거래량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 미분양이 증가한다. 뭐 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거래량이 정말 부족하다. 지금 뭐 데이터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가만히 수평을 이루는 예, 그런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뭔가 영해 수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기존의 금융위기 때, 그때 거래량 수준보다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래량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정말 모르겠다. 사실 우리도 정확히 맞출 수 없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은 예, 재미가 없잖아. 저는 둘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알고 있다고? 뭐 뻔하지 뭐. 아, 그래? 예. 같은 생각 아니에요? 또 따로 얘기할 때 방송 안 할 때 얘기하면 뭐 거의 비슷한데 뭐.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 정말로 뭐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적다고?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면 IMF 뭐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비교를 할 텐데 그때는 여지없이 하락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매수세가 더 붙겠느냐가 중요한 건데, 매수세가 위축된 매수세가 붙겠다는 건데, 지금 대출금리 인상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택 구입 부담지수, 이게 이제 대출 금리 뭐 이거 연동돼서 보는 지수인데, 이게 지금 또 최고죠. 182라고 합니다. 키가 이거 딱 좋네. 그러고 그러니까 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기 어렵다. 그리고 DSR 2단계 뭐 적용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이 우리가 대선으로 일단 잡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도 요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중산층 개념으로 봤을 때 소득의 45%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 이 수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반은 하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계속 바뀌어. 그 누구보다 빨리 바뀌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관망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관망하고 굳이 빨리 사거나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 설명 나 답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길어져요. 한 통 다 써도 돼. 한 통 다 써도 돼.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거 봐봐. 뭐가 이렇게 많아, 내용들이. 글씨 하나도 못 알아보겠지. 못 알아보겠어요. 정말 악필이에요. 정말 못 나도 여기 사실 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긴데 여러분 괜찮겠나요? 얘기하셨습니다. 괜찮겠나? 네. 우선 나는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12년? 그때 부동산 바닥이었나 어땠나? 2012년. 2012년 그래도 뭐 지금보다 더 이렇게 거래량이 적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도 사실 좀 바닥이어서 그때 집을 샀으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에 사는 시대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뉴스 기사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전문가 코멘트인데 이렇게 멘트가 써 있었습니다. 12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전문가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바닥에 근접한 건 맞는데 그래도 조심해라. 자, 이것은 사야 되는 겁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 해소풀입니까? 좀 기다렸다가 반등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라. 근데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 저점에 근접했는데 조심해라. 이것은 그럼 매수 의견을 준 거예요?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무슨 의견이냐? 그냥 본인에게 안전한. 그렇죠. 본인에게 안전한. 양쪽에 테러를 열고서
인터뷰를 많이 네. 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개인분들이 이거를 보실 때 해석을 하실 때 무슨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들 틀리신다. 네. 그리고 전문가도 사람인지라 살고 싶어 한다. 뭔가 한 번의 예상으로 모든 큰 운명을 걸고 싶은 전문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좀 재밌어요. 나만의 주관도 생기고 이 개념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방송 가끔 보면 댓글에도 이 두 사람은 뭐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 그리고 집값이 올라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또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올라야 한다, 뭐 떨어져야 한다. 이런 약간 이념에 사로잡힌 전망을 하고 있진 않는다. 않다. 그리고 설령 좀 떨어진다 한들 여기 뭐 더 사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그냥 뭐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다주택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승 쪽으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막 유도하고 이런 미션을 띄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아니다. 일단 그걸 좀 먼저 우리가 네. 좀 다잡으면서 지금 이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단기 조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썰을 좀 풀어볼 건데 이걸 제가 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양해를 구한 겁니다. 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대세 하락은 아니다.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네. 우리 초등학교 한 5학년 가르치듯이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 보겠습니다. 매수자의 측면과 이 매도자의 측면. 사고 싶어 하는 분, 팔고 싶어 하는 분, 이 두 가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은, 뉴스에 보시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또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 실거래가 하락 뉴스 중에 한 절반가량은 특수관계인 거래, 그리고 절반 정도는 실제 급매물 거래예요.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체감이 되는데, 그러면 먼저 매수자 봅시다. 지금 이 시장은 어찌됐든 매수 세력보다 이 매도 물건이 조금이나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매수자는 왜 지금 이제 위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냐? 일단은 심리적인 요인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랑 대출. 자, 금리 올려. 자, 대출 억제. 금융 억제책이 들어오는데 이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큰 허들을 맞닿으니까 나 머리 위축되지. 포기할래. 위축돼. 막 이러고 사실 이 금리랑 대출에 큰 연관이 없는 분들조차도 심적으로 압박감을 크게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한번 시작된 정책의 방향이 계속 뭐 쉬지 않고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 심리는 뉴스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야, 나오네.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내가 뭐 다음 달 또는 올 말 또는 내년 급매물 못 만나란 법이 내가 없지.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자. 관망.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불확실성인데 두 가지 크게 있어요. 하나가 대선, 또 이 지방선거는 이제 나중에 같이 펼쳐질 건데, 6월 달인데, 3월 대선을 지켜보고서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보자.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선 결과는 보고서 내가 어떤 이 인생 거는 큰 매수잖아요, 부동산이. 그쵸. 그러니까 하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대선 결과 보고서 그때까지는 얌전히 좀 있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자꾸 이제 뭐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 끝나면은 뭐 바로 금리 인상. 금리도 뭐 내년까지 11번 뭐 올린다. 미친 소리예요, 사실. 사실 미친 소리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는 분도 사실 많으셔요. 이 순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대선 결과 어떻게 되지? 미국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등등등의 이런 불확실성들이 매수세들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결정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요인이 더 큰 게 뭐냐면 전세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네. 그거는 본인이 프로로서 느끼는 네. 장세고 개인들은 전세를 어떻게 느낄까요? 전세가 지금 전세금 안 올라가고 있다. 전세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있다. 그러면 내가 구태여 뭐하러 무리해서 집을 사? 자, 봐봐요. 전세가 안정되는 상태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숫자 공급? 이제 250만 호 공약이 아니야. 300만 호 뚫었어. 310만 호. 그러니까 이 말로 뱉는 주택수는 이 말로 뱉는 숫자 공급은 왜 이러다 500만 원 짓지 왜? 1000만 원 지어버리지 뭐.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많이 지으면 어찌됐든 청약이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아유 내가 되지. 근데 청약 기다리는 와중에 지금 전세가 막 오르는 상태라면 조바심 나겠지만 전세가 딱 멈춰 있어. 오히려 막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무조건 매수자분들이 대체로 나 좀 지켜봐도 될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지금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 예리한 눈으로 나는 청약이든 급급매든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매수자분들의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자분들의 시장 상황 좀 볼게요. 자, 제가 오면서 폭락론 그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봤어요. 차라리 살 게 없어서. 왜 봤어요? 아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방금 봤으니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지금 매수보다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도 상담하고 본인도 상담하시지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을 저는 제법 많이 만나요. 팔고 싶어 하는 분들. 근데 부동산이 재미난 게 지금 이 현 정책 하에서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없죠. 없어요. 고민해서 올 정도면은 고민해서 올 정도면 진짜 그거는 뭐 파란 쪽을 내놓는 그런 결정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너무 무섭다. 비유가. 네. 근데 저는 진짜 팔다리 같거든. 부동산들이. 그래. 수족이구만. 네. 그런 거라서 뭐. 근데 봐봐요. 지금 시장에 아무튼 팔겠다고 나온 매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도 이거를 답변 못 하시면 심각한 건데 지금 시장에 팔겠다고 나온 매물들이 2, 3주택자분들 매물일까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쉽게 말하면은 막 7, 80% 가까이 내야 되는 그렇게 양도세 중과세를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팔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물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매물은 급매물을 못 나와요. 그렇죠. 네, 무조건 그 금액 할인되는 것까지 올리게 돼 있어요. 나 어제 만난 매물이 양도세 대납해달래. 그래서 그게 맞다니까. 세상에 이제 하다가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대납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무서 전화해보니까 비용 처리도 어렵대. 그럼 뭐 하자는 거지 대체? 그냥 더 덤탱이 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대 매물 외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거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매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분들, 나는 내가 하나 갖고 있었는데 하나 더 사서 요걸 이제 비과세 받고 팔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팔고 나서 현금 들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고 뭐 지역적으로든 면적이든 뭐 연식이든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갈아타든 유형을 바꿔버리든 자신만의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정녕 팔 수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아무튼 중과세를 두드려 맞지 않는 분들만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다. 이 합의점을 우리가 먼저 읽어야지만 지금부터 드릴 설명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이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빨리 파시잖아요.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작년 말과 올 초가 이 일시적 2주택자 매물의 병목 현상이 벌어졌어요. 병목 현상은 뭐냐? 앞다퉈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팔 거야. 이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작년 말과 올 초에 나온 매물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19년도 12월 16일 날 12.16 대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19년도예요. 연도도 중요해요. 날짜도 중요합니다. 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전에 나 갈아타려고 일시적 2주택 하려고 집을 하나 있었는데 샀단 말이에요. 그 대책 나오기 전에 19년도 뭐 12월 초나 11월 10월이나 샀어요. 이분들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년이에요. 2년 내에 기존 주택 팔면 돼요. 그러면 19년도 12월에서 2년 더 해봅시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보세요. 19년도 12월에 계약을 산 거예요. 두 번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잔금은 보통 20년도 2월이나 뭐 길면 3개월. 20년도 3월에 잔금했겠죠. 이때부터 2년이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올해야? 지금이에요. 지금. 그 매물이 비과세 받겠다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에 속했고 나온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작년에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21년도에. 그분들은 1년이에요. 1년 내에 갈아타야 돼요. 이거 샀어? 그러면 기존 집은 1년 내에 팔아. 그럼 작년 1월 달에 산 사람들은 올 1월까지 처분했어야 됐고, 작년에 또 뭐 몇 월에 사신 분들은 올 몇 월까지는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몰렸어. 올해가 그 중복 시기예요. 중복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게 웃긴 게, 작년 2021년도는 이제 사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자면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 거래가 적었어요. 왜냐면 규제가 중복되니까. 그런데, 유독 거래가 작년 12달 중에 눈에 띄는 거래를 띈 달들이 있습니다. 1월, 5월, 6, 7, 8. 1월, 5월, 6, 7, 8. 9월부터 뚝이었어. 그럼 봐요. 작년 8월 달에 두 번째 집을 산 거예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이분들은 올 8월이나 9월이나 10월까지 팔면 되는데 잔금 날짜 기준이니까. 이 매물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먼저 내놓지. 작년 말, 올 초에 다 모조리 몰아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12, 16, 19년도 12월 16일 직전에 계약하신 비과세 매물들은 이제 2월, 3월 내에 끝나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작년 1월, 5월, 6월, 7월, 8월에 매수하신 분들 비과세 매물들이 몰렸잖아요. 그것도 늦어도 한 10월? 아니요, 10월까지 안 갈 거야. 이미 내가 볼 땐 8월 달에 다 내놨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매물들이 아마 소화되는 게 비과세 매물들 싹 사라지는 소화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3월 달에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일단 끝날 거 아닙니까? 3월 9일이 지나면은 그거 하나 사라지고 그거 하나 사라지면서 6월 총선 다가오면서 또 이제 보세요. GTX 어쩌다 뭐다 하면서 또 떡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선거가 큰 선거예요, 지방선거도.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드디어 임대차 입법, 갱신, 청구권 끝나는 해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매수자분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불확실성 사라지면서 저 뭐죠?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뱉은 숫자 공급들이 허구였다는 건 깨닫는 거는 내년, 내후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나마 먼저 이 벽이 부서지는 틀을 깨시는 분들이 움직일 것이고 못 깨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도, 내후년까지 허우적대다가 한 대 딱 맞으면서 또 정부를 욕하면서 나를 속였다라. 내가 이래서 집을 못 샀다. 등등등 이런 쪽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올해 저점은 지금 이 시점에 2022년도 저점은 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도대체 거래 언제 늘 것이냐? 전세가 움직이는 시점. 올 여름이 다가오면서 거래는 다시 지금보다는 기저효과니까 너무나도 적은 상황이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지금 어떤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과 이 제도와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놓고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놨어요, 영상을. 그래서
지금 이게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거래를 안 하시고 기다리다가는 진짜 지금 급매물들이 제일 많은 시기인데 놓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물건을 찾을 때 급매물을 찾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법은 지금 정말 부동산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제일 지금 싸게 사는 거는 급매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고가 부동산 내가 사고 싶은 걸 보고 있으면 그 기회가 안 나올 거다. 눈을 한 단계 낮춰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유리하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서울 외곽 들어가고 싶으니까. 근데 서울 외곽 쪽이나 서울 외곽에 붙어 있는 뭐 하남이나 광명 이쪽의 급매물들이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거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목동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아직도 호가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좀 싸다고 평가하잖아요. 재건축 시장에서는. 근데 매수자가 쉽게 붙을 수 없는 게 급매물 수준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직전 거래가보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급매물을 기대하시는 분은 사실 지금 어렵고 그분들은 아까 말했던 팔아봐야 이 세금이 일반 과세에도 엄청 내야 돼. 그분들은 일반 과세에도요. 그래서 이게 싸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직전 거래가 수준의 정말 급매물다운 급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대선 전으로 해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이게 다 호로록 말려서 없어질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30평대가 그냥 10억 수준이고 남들 다 아는 뉴타운의 그 아파트인데 10억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저는 급매물이라고 보거든요. 직전 거래가 뭐 11억, 12억 갔다가 내려온 것들 그런 거를 매수하시면은 본인이 이제 비과세 볼 수 있는 2억 구간도 있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부동산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말고 서울 내에서 그냥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실수요자만 사는 그런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정말 급매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죄다 비과세 받아야 되는 매물이. 맞아.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반대로 보셔야 돼요.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뭐냐면 신축보다는 구축을 보시고 대형보다는 소형을 보면 그럼 거기에 급매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서울 중심 말고 외곽도. 그럼 그거 사서 가면 투자금도 이제는 뭐 3억 이내로 끊을 수가 있어. 서울의 아파트고 예전에 이제 상계동 아파트나 강화동 아파트밖에 못 사던 금액이 조금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저는 정말 아깝지 않은 2022년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설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걸 좀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이번 지금 주어지는 2022년도에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못 잡죠. 분명히 놓치는 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놓칠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추가적인 기회가 또 오죠. 기회는 매년 주어졌으니까요, 매년. 자, 어떤 기회가 올 거냐? 이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는 시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점이죠. 정말 빠르면 연말이고 보통 내년도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번 기회에 놓친다면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점이 왔다. 완화가 됐다라면은 그 시점이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다 봐요. 근데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설명드린다면은 자, 완화가 됐다. 오늘 뭐 1월 1일부로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제 풀었으니까 자, 다주택자분들 파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앞서 설명해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가 참 많이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못 팔 뿐이다. 그래서 분명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면은 시장에 이 매도 매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도 이미 이거 완화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5채면 5채 중에 뭘 가져갈 것이고 뭘 팔 것인지를 진작부터 고민하고 계세요. 벌써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팔 수도 없는데 지금 왜 오시냐? 미리 알아두고 이게 풀리면 내가 뭘 던져야지라고 상담을 미리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러니까 미리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하면 매물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덤비면 돼요, 안 돼요? 매수자분들은? 안 돼요. 근데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온 매수인데. 왜냐면 바로 덤벼요 또.
내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 내가 하고 싶었던 조건에 나온 거야. RR이 나온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지켜봐야 될까요? 이렇게 또 물으세요. 좋은 질문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것도 또 어렵네.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우선은 급히 덤비지 마라. 제가 지금 이 말씀밖에 못 드려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로 양이 쌓일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그 부분은요. 근데 제법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덤비면 안 된다. 이 조언 드리고 싶고 지금 막 이 중구난방으로 떠올라서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하면 저는 그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고가 부동산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오늘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상 찍어놓은 게 고가 부동산을 노리시는 분은 좀 기다려라. 양도세 완화 시점 그때 기다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비슷해서 하면 꼭 그렇게 했어. 너무 낮은 가격 생각하지 말라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고가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세가 풀리면 저가든 중가든 고가든 매물은 늘잖아요. 그 매물이 느는 빈도는 가격대가 낮을수록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 급매물의 다주택 중과세 완화를 통해서 매수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현장을 진짜 빡세게 다니셔야 돼. 거의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에 속하는 유형일수록 어려워. 많이 못 던지는데 어려워. 상담하다 보면 강남에만 세 채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지금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더 이상 증여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런 분들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중저가에 비하면은 던지는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 그 찰나에 고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조사를 정말 타이트하게 임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분위기 보고 진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이게 양도세 완화 시점도 늦었어요 사실. 그쵸. 큰 효과를 보기에. 왜? 일반 과세로 때려도 너무 많이 나와 지금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정책 중간에 그 이겁니다 했던 거를 무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왔죠. 그러니까 저는 고집도 적당히 펴야 되는 이게 거예요. 진짜 고름이 이만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뭐 그 얘기 그만하고 우리 이제 생존 전략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 어차피 너무 또 싸게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급이 완연하게 풀리고 재건축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시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상화돼. 시장이 정상화돼서 공급 루트랑 이제 구축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점이 와야 이게 가격 안정화가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양도세 완화를 해도 생각만큼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예, 오히려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잠실 5단지 7년 만에 이제 심의 통과한 거. 예. 그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갖고 있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남의 잔치에 관심이 많아? 아니 이제 재건축이 돌아가야. 예. 조금. 그쵸. 잠시 그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었죠. 그리고 음마도 지금 집어넣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음마 경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얘기해도 되나요? 아프죠? 아니 압구정이 아니라 뭐 준비 없이 뭐 가자고. 네, 그냥 뭐. 갑자기 막 지금 이게 생각이 정리 안 되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건데요. 혹시 나는 서울은 글렀고 나는 경기도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울이 아닌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경기와 인천 쪽인데요. 인천도 인천시만 보면 안 되고 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경기도에 뭐 수원시 그러면 수원시도 용인시도 구마다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서울 외에 경기 인천의 비서울 수도권에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올해, 내년, 내후년. 요즘은 어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는데 어렵지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 전세가율은 가급적 직접 본인들이 매물조사를 통해서 전세가율을 파악하시기 바래요. 어플로 보지 마세요. 전세가율은 실제 나오는 매물들을 토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진 않아요. 밤에 드라마만 안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입주 물량과 전세가율은 모든 지역에 통틀어서 적용되는 공통 중요도가 높은 지표들인데 경기 인천은 이 두 가지가
지금부터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수예요, 이거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GTX 들어와, 안 들어와, 분당선에 끌고 와, 안 들어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업무타운이 생겨 안 생겨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입주 물량 체크하시고, 전세가율 체크하자. 자, 그런데. 그럼 너무 이제 그 지역 두 개가 나뉘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입주 물량이 다 적을수록 지금 난 건데,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한 곳들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뭐다? 이 둘 다 문제가 생긴 경기도권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 너무 약세를 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을 주변의 입지적인 호재만 믿고서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거는 공통은 아니지만, 전세가율 경기도에서 또 인천에서 60% 미만이면 일단 그건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없어요. 분당 빼놓고, 과천 빼놓고, 그러니까 경기도 상급지를 제외한 평범한 경기도권이라면은 전세가율 60%도 안 나오는 상태라면 급히 매수에 임할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거까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도 중심구가 있고 외곽구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낮아도 되는 지역이 있고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왜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 되는 데는 실수요자들만 진입하는 단지들, 실수요자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투자 용도로 사는 진입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그런 데는 보면 전세가율이 보통 이제 요구 이 수익률을 맞춰주려면은 그래도 한 뭐 70%, 60%, 70% 정도는 돼야 그래도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정도지. 이게 만약에 뭐 60% 이하 떨어진다, 뭐 5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 가격이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포차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 동탄을 올해는 조금 난 장기적으로 동탄을 좋게 보는데 올해는 조금 어렵게 본다 했던 게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50%대 나오는 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건데 지금 조금 다른 데보다 얘가 좀 많이 버거워하는 게 보이고 평택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너무 좋죠. 뭐 평택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건데도 지금 이 시점에서 평택 고덕 신도시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40%에서 30% 중반 사이다 보니까 재작년에 세종시 매수를 반대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이다. 세종이 지금 40%대예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세종도 우리가 때가 되면 세종 지금 사야 됩니다. 얘기할 때가 올 건데 매매가가 좀 휴식을 취해주면서 전세가 다시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꼭 사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사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약간 우회해서 다른 지역의 디딤돌 한번 밟고 내가 다시 여기 오겠다. 이런 전략을 충분히 지역적인 안배를 통해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안티 만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일단 두 지역만 가볍게 말씀드린 건데 꼭 그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셔서 좋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 지금 거래 되게 많이 찍힌 거 알아요? 그게 1억 이하짜리. 1억 이하짜리. 네. 그러니까 돈이 갈 데 없어. 돈 막 여기저기 투자할 때 찾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도 대출 이번에 DSR 들어오면서 눌려가지고.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분양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분양가가 여러분들 아파트 싸질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데 좀 찬물을 좀 끼얹어 드리면 분양가가 올해 들어서 16%가 증가했어요. 수도권 평균. 그러니까 일단은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건 근간, 기초, 땅값, 그 다음 이제 자재, 인건비 이 정도인데 일단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값도 지금 뭐 철근 프레임 하나 뭐 가격이 몇십 프로 뭐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집가도 공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번 해랑 작년 이어가면서. 그래서 싸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울권은 특히나 그런데 9억이 이제 대출, 중도금 대출의 마지노선이잖아요. 9억이 당연히 넘는 수준이 이제는 형성이 될 거라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분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금 대출 9억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지금 기준이랑 안 맞아. 바꾸든 아니면 그거
그 정책 자체를 없애야 돼요, 사실. 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돈 많은 금수저들이나 지금 사라는 거지. 9억 밑으로 대출해주고 9억 넘어가면 대출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참 저도 잘못됐지. 저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또 생각하세요? 마지막. 그 미국 금리 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그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악플 달렸어요? 미국 금리? 저 자주 달리는데. 아니, 미국 주구장창 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국제의 어떤 이 주식이든 부동산의 그 동조화 현상 그리고 그게 주식도 이제 글로벌리 또 부동산도 우리가 미국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있잖아요.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연동이 되니까 시차를 두고서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 글로벌 금리 그 다음에 뭐 환율 뭐 성장률 등등등등을 언급하는 분들 중에 제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든 말든 여기서 서울에 사는 분들이 전셋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격 흐름을 주식의 가격 매칭 시스템과 유사하게 수요 공급의 논리를 엮어서 설명하시는데 폭락론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세련된 설명이죠. 금융을 낀 설명이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근데 저는 거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부동산하고 주식은 다른데요. 다르죠. 다르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냐 또 싸움을 붙겠지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과거 사례도 얘기를 하면 뭐 금융위기나 우리가 IMF 얘기하는데 IMF는 정말 뭐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 금융위기 때는 사실 단지별로 다 쪼개서 보면은. 근데 그분들 화내요. 왜 IMF를 예외로 얘기하냐. 그때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화내요 또 그거.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외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최근에 보게 되면 단지별로 또 쪼개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되게 많아요. 하락이 왔었냐 싶을 정도로 금액이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극단적인 사례들 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례들만 들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따지지 않고 목동단지만 줄을 두고 한번 쭉 보세요. 옛날에 그 2011년, 12년 그때 얼마를 피크 찍고 얼마까지 떨어졌냐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또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또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요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맞춰가지고 사시면서 부자 되신 분 좀 본 적이 없고 제가 보신 분들은 돈이 있는 족족 뭘 사요. 그런 분들만 부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던 분들은. 뭘 사야지 팔아야지 보는 것보다 소득이 일단 기본 되시고 소득이 있는 족족 사 뭐를.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부자가 지금 보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걸 부동산 한 채를 샀다 팔았다 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계속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과정에 부동산이 큰 그 일을 하니까 그거를 쉬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소득을 늘리는 것도 좀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게 좀 한계가 있다라면 재테크도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아까 말했던 전세가율 아까 오늘 기억하실 게 어차피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전세가율이 중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실입주자분들도 전세가율은 전세는 아니지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입주자분들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 이게 갈지가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는데 되게 초보자분들이 응용하기 너무 좋은 지표예요. 근데 오히려 집이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은 다 봐요. 다 봐. 근데 이상한 데서 실수하더라고. 재개발 사시는 분도 그래요. 거기 갔는데 온천지가 다 노후가 됐다고 그냥 사더라고요. 그런 분들. 온천지는 뭐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이 온천지가 다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빨간 벽. 종교 모임 이름 같다. 저는 온천지라는 말 잘 안 써요? 모르겠어. 온천지란 말 잘 쓰는데. 어쨌든 지금 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투자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오늘 얘기가 좀 좋았어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임대차가 끝나가는 시점, 올해 끝나시는 분들 또 임대로 살 거냐 매매를 해야 되느냐 요거
고민하시는 분 많을 거고, 이제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 갈아타기를 지금 언제 해야 될까? 뭐 선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 아니면 끝나고 내 걸 먼저 팔고, 지금 내 걸 먼저 팔고 사야 되는 생각은 별로 안 할 거야. 이제는 보통 이제 선매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만연화된 것 같고, 그럼 선매수를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요거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하실 말씀 또 갑자기 또 떠오르는 그러니까. 얘기가 뭔가 시상이 근데 떠올랐어.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는 건데 네. 양해를 좀 구하지만은 오늘 이제 이왕 이렇게 전망 얘기했으면 쭉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전세가율 보면서 이 전세가율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낮아진 상태여서 좀 지쳐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쳐 보여요. 근데 다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때가 되면 경기도나 인천, 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도 예전보다 낮은 전세가율에 적응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 웬만한 그 경기도나 인천 모든 지역 다 통틀어서 폭등이 2020년도, 뭐 19년도 하반기부터 터져 나왔는데 그 초입, 상승 초입 직전의 전세가율이 대부분 다 80%가 넘었어요. 네. 지금 이제 60%대 막 와 있고 한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 60%대에서 경기도 인천이 막 폭발적으로 분당 과천 빼놓고 폭발적으로 올라올 만큼의 경험치는 아직 없어요. 다만 이 적응 기간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최근 2년 동안 경기도 인천 오산 봐요. 말도 못하게 수직으로 올라왔잖아요. 2년 동안 그냥 뭐 이렇게 막 떴잖아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데는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각도가 이렇잖아요. 거의 뭐 그래프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 2006년도부터 지금 시세를 이렇게 이 그래프 말고 이어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아니야. 오래 기다렸죠. 이건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 경기권 있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도 아직 큰 평수들은 보면은 평당 1,몇백 대, 2,000도 못 부르는 애들 많아요. 감히 말씀드린다면 평당 구축, 용인 대형, 평당 2,000 이하는 전멸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여 가까워도 1,700, 1,800대가 있더라고. 네. 그런 것들, 신분당선 가까운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붙을 때. 그렇게 해서 좀 안정성, 거주 안정성 가져야지. 지금 임대를 사시는 분들은 제일 고통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급등하잖아, 계속. 집값 사려고 해도 급등해. 임대가도 급등해 하니까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 잠이 안 올 거야, 막. 저는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말한 만큼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예전에도 계속 올린다고 하고 굉장히 늑장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 금리 역전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왜 역전됐죠? 왜 방치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은 미국이고 자식이고 간에 한국이 경제가 파탄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왜 역전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 올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전문가 코멘트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정도의 역전 현상은 한국이 1, 2년 극복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왜 설레발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나는 압박 들어왔다 봐. 이거는 빨리 올려라. 대선 다가오는데 부동산 확실히 잠겨놔야 된다, 지금. 맞아. 망상이에요. 근거 없습니다. 예. 네, 망상박이에요. 망상입니다, 망상.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금리 올린다고 해도 얘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보다 좀 천천히, 이번에 한 번 올리고 또 천천히. 왜냐하면 얘네가 한 번 올릴 때마다 그건 있어. 세계가 난리가 나. 초반에 기선 제압하려고 초반에는 강, 그러니까 약강이 아니라 강,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중, 약. 다시 약세를 타는. 약, 중간, 약. 그렇게 박자가 뭐 국거리 장단처럼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는, 금리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랑 비교된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만 봐도 옛날 금융위기 때부터 언제까지 올리고 몇 퍼센트 올렸는지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뭐 새로운 기차가 발명된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금리가 뭐 이만큼 저만큼 돈을 돌리고 막 사회가 돌아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1차례 올라가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1부 부동산 썰브라더와의 그 근황썰 끝났습니다.